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2014년도 5회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철을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냉각 과정을 반복하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철의 성장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철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주철을 가열했다가 냉각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주철 제품의 부피가 커져서 이게 나중에 터지는 그런 결함을 발생하게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주철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주철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주철 안에 있는 시멘타이트가 흑연화, 그러니까 흑연으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부피가 커지는 경우가 있고, 주철 안에 규소라는 원소가 체적이 큰 산화물을 생성함에 있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규소라고 하는 성분이 주철 안에 있는데, 우리가 가열하게 되면 밖에 있는 산소와 접합하게 되겠죠. 그래서 SiO2라고 하는 규소 화합물을 만들어서 부피가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A1 변태점 723도를 통과할 때마다 흑연이 점점 커지게 돼서 균열이 팽창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기에서 하나씩 보죠. 흡수된 가스에 의한 팽창, 이것도 한 가지 종류 중 하나죠. 가열하게 되면 밖의 분위기에 있는 가스들이 주철 안으로 흡수가 이루어져서 서서히 팽창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 펄라이트 조직 중에 Fe3C죠. 시멘타이트의 흑연화에 따른 팽창. 시멘타이트 안에 있는 흑연이 조직에 빠져나오게 되면서 팽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3번, 페라이트 조직 중에 규소가 산화해서 팽창하는 경우. 4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강에 황이나 납 등을 첨가해서 절삭 가공 시 연속된 가공칩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삭성을 높인다. 연속된 가공칩, 그러니까 칩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칩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이게 툭툭 끊어지는 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피삭성, 절삭이 잘 되는 성질을 개선시킨 특수강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에 황이나 납 등을 집어넣으면 강에 취약한 재료죠. 경도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조절을 잘해서 가공이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장 강도나 경도는 조금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절삭성을 좋게 해서 빠르게 많은 양을 절삭할 수 있는 그런 특수강이죠. 쾌삭강이라고 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보죠. 금속을 상온에서 소성 변형을 시켰을 때 재질이 경화되고 딱딱해지고 연신율이 감소하는 현상. 소성 변형을 자꾸 하게 되면 가공 경화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공을 하면 할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또는 재료의 변형을 계속 줬을 때 경도가 증가하는 현상이죠. 절삭 가공이나 소성 가공을 했을 때 이 가공 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철사를 우리가 여러 번 구부렸다 폈다 해서 부러뜨리게 되죠. 철판 같은 경우는 굽혔다가 폈다가를 반복하게 되면 줄이 생기게 되면서 그 접혀진 부분이 결국엔 끊어지게 되는데, 이 끊어지는 이유가 바로 가공 경화에 의한 소성 변형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를 잘 이용하면 경도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게 되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607C2P6로 되어 있는 베어링에서 안찌름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안찌름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숫자를 보는데, 숫자가 보통 4자리 숫자가 있고 3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자리 숫자죠. 앞에 두 줄자를 빼서 3자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7, 3자리 숫자는 뒤에 있는 7을 그냥 쓰는 게 바로 안찌름 치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죠. 코일 스프링에 350N의 하중을 걸어서 5.6cm를 늘어냈다면 이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를 물어봤습니다. 스프링 상수 스몰 k는 변위량 분의 하중이죠. 변화된 양이 5.6cm래요. 변위량이라고 하는 건 변화한 양입니다. 얘를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면 56mm가 되겠죠.
그리고 스프링 하중은 350이래요. 얘를 계산해보면 6.25 뉴턴 퍼 밀리미터가 나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축에서 토크가 67.5kN 밀리미터고 지름이 50mm일 때 키에 발생하는 전다 능력은 몇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인가? 그래서 키 크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키에 작용하는 전다 능력, 우리가 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보스에 이렇게 묻혀 있죠. 그러면 보스에 묻혀 있는 이 부분이 다 이제 보스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쪽 면적이 파괴되는 면적이죠. 나중에 전단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축이 돌아가게 되면 결국엔 이쪽으로 밀고 여기로 버티고 해서 전다 능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키의 전다 능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파란색 부분에 전다 능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키 안쪽에서요. 그럼 결국에 전다 능력 타우는 A분의 P인데 이 A가 파괴되는 단면적이죠. 이 파란색 부분의 단면적이죠. 파란색 부분의 단면적은 키의 나업이 가로 곱하기 그리고 길이 L이죠. BL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하중은 P 그대로 쓰면 하중의 너비 가로는 15래요. 그리고 L은 60이죠. 그 다음에 하중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하중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보냐면 토크를 보죠. 토크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팔의 길이 L로 표현할 수 있는데 축이라고 하면 이 축에 이제 키가 이렇게 묻혀 있죠. 그 상태에서 토크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크라고 하는 힘은 중심점을 기점으로 팔의 길이 L과 그리고 여기 작용하는 힘 P의 곱한 값이 바로 토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P를 모르니까 일단 놓고 L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죠. 반지름이 바로 팔의 길이죠. 2분의 D로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공식과 이 공식을 정리를 해보면 P는 D분의 2T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해설에 있는 이 공식과 같습니다.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요. 얘를 계산해서 넣어도 문제는 없겠죠. 저는 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름 50이죠. 그리고 2 곱하기 토크가 67.5래요. 킬로 뉴턴으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1000을 해야겠죠.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이 공식이 나오게 되죠. 결국엔 P가 D분의 2T니까 얘를 정리해보면 D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2T가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BL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67.5에 곱하기 1000 그리고 B가 15고요. L이 60이고 지름이 50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3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토크를 이용해서 하중을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파괴되는 단면적 A 값을 알 수 있느냐 는 문제죠. 이제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타우는 BLD분의 2T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나오고 키의 크기가 나오고 토크가 나오고 전다 능력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 보죠. 종동차, 원동차가 나오는데 원동차와 종동차의 지름이 각각 400mm, 200mm일 때 중심 거리는 그래서 이 공식을 써도 되고요.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원동차하고 종동차가 있는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T가 400이고요. T1 400, T2는 200이래요. 결국에는 이 사이 거리를 물어봤죠.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도 알 수 있지만 큰 지름, 원동차의 반지름 더하기 종동차의 반지름이죠. 원동차의 반지름은 200이고요. 종동차의 반지름은 100이니까 결국에는 300이 정답이겠네요. 그림으로 그려서 중심거리를 알아내는 게 더 편합니다. 물론 공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기어의 이끈 높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기어 이빨을 한번 이렇게 보면 기어와 옆에 있는 다른 기어 이렇게 이빨을 두 개 갖고 왔어요. 얘가 이제 중심점에서 결국엔 만나게 될 텐데 이 만나는 점을 이은 게 바로 피치원이죠. 피치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끝과의 높이를 이 끝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와의 높이를 이 뿌리 높이라고 합니다. 결국 기준은 이 피치원이에요.
P1과 이 끝하고의 거리를 이 끝 높이라고 하고 P1과 이 뿌리와의 거리를 이 뿌리 높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총 이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끝 높이를 어덴덤이라고 해서 A자를 쓰고 이 뿌리 높이를 디덴덤이라고 해서 D자를 써요. 그리고 총 이 높이는 H. 그럼 결국 H는 어덴덤 더하기 디덴덤. 그래서 이 끝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P1에서 이 끝 원까지의 거리 4번이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P1 A는 모듈 값하고 수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M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디덴덤은 1.25 곱하기 모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1.25 곱하기 모듈. 이 공식 꼭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25 모듈이 바로 총 이 높이예요.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죠.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도면에 파이 100 H6, P6로 표시된 끼워 맞춤의 종류를 물어봤죠. H6, P6라고 하면 구멍기준식 끼워 맞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멍기준 끼워 맞춤을 외워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JS하고 N 사이보다 이 P가 더 멀리 있죠. 이후에 있는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억지 끼워 맞춤이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 표를 외워두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표를 다 외워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중간 끼워 맞춤을 기준으로 보고 JS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끼워 맞춤에서 I와 J 얘네 둘이 구별이 안 가니까 JS를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사실상 J예요. J, K, M, N까지 이렇게 있는데 L도 이제 이 세 개가 소문자로 봤을 때는 헷갈리니까 L은 아예 뺐어요. I도 잘 안 쓰고요. 그래서 JS와 N 사이를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J보다 앞에 있는 알파벳은 헐거운 끼워 맞춤, N보다 뒤에 있는 알파벳은 억지 끼워 맞춤. 이 사이에 들어오면 중간 끼워 맞춤.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한번 보죠. 도형이 대칭인 경우 대칭 중심선의 한쪽 도형만을 작도할 때 중심선의 양 끝 부분의 작도 방법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네모난 걸 이렇게 그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에도 같고 아래도 같죠.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심선을 그려놓고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한쪽만 그립니다. 그리고 짧은 선을 이렇게 두 개를 하면 이 그림이 이 그림과 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데 더 그리기 쉽냐 하면 아래 그림이 더 그리기 쉽겠죠. 형상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이 더 그리기 용이하겠죠. 선의 준수가 더 적어지니까요. 짧은 두 개의 평행한 가는 실선,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그려줌으로 인해서 아, 얘가 중심선을 기점으로 대칭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